안녕하세요. 네, 이 날도 더운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원에서는 제일조선인 노동운동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제말기에 인력동원, 강제동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인력동원을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일본이 침략전쟁을 왜 일으켰는가 하는 좀 역사가 좀 길어요. 그걸 저희가 알아야 지금의 현재 일본 사회도 이해할 수 있고 지금 한일 관계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실상과 또 거기에 동원된 우리 동포들의 이해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요. 세 번째는 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아픈 경험을 왜 또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또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근데 그 중에 강제동원된 분들은 굉장히 여러 분들이 계신데 기존에는 남성, 그러니까 젊은 남성 위주로만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약한 사람들, 여자나 어린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이건 일본하고도 또 차이점입니다. 일본은 공작법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노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민족차별의 하나인데 그게 있어서 오늘은 좀 포인트는 약간 거기 맞추지만 전반적인 건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문제 제기하는 거는 왜 우리가 70년도 넘은 옛날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왜 전쟁과 침략의 길을 걸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일본은 이제 메이지 시기 이전에는 막부 시절이라 해가지고 이제 국사들이 집권하던 시기였죠. 그러다가 메이지가 되는데 메이지웨이가 되어서 새로이 이제 그 체제가 바뀌는 거의 시발점이 바로 미국에서 들어온 페리라고 하는 배입니다. 흑선 검은 배였거든요. 근데 도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쿄 바로 앞이 이제 바다가 있죠. 근데 바다로 이제 배가 들어와서 이제 사격을 함포를 이제 막 쏘면서 이제 위협적으로 부른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막부도 정권이 있어서 정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캐비넷이 있는 거죠. 내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일본은 그 전에도 말로는 이제 쇄국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서양화의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뭐 나가사키 항에서 직접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네덜란드 항군,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뭐 과학, 의학, 그러니까 뭐 해부학 이런 것까지 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임진왜란때는 조총을 또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막부의 이제 가장 높은 그 정치적 리더가 쇼군 장군이라고 하는데 장군의 후계자가 결정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정치 수업의 하나로 유럽을 이제 다 돌고 와요. 그러니까 섬나라의 특징이거든요. 외부하고의 정보가 단절되면 우리는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다 하고 왔다 보니까 굉장히 외부의 문명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좀 내성도 있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페리 흑선이 왔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 것이 일단은 그러니까 사이즈의 문제였어요. 이제 배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갔을 때 그 장군들, 무사들이 우리가 이제 외국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왜소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키는 작고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대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배로 올라가는데 배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하얀색밖에 없었어요. 그 하얀색은 뭐였을까요? 수병들의 다리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수병들의 다리.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개를 굉장히 뒤로 많이 젖혀서 한참 본 다음에야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왜 쟤네들은 저렇게 크지? 길지? 그래서 약간 이제 기가 죽는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배에 갖춰져 있는 여러 가지 무기, 함포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거기서 좀 위압감 같은 걸 많이 느꼈죠.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일 때 문명 개화 시기에 아주 극단적인 주장도 해요. 예를 들면은 모든 언어를 우리가 영어로 바꿔야 된다. 근데 일본어를 바로 영어로 바꿀 수 없어요. 일본어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양식 문명, 서양식 관습을 같이 그것만 하게 하는 그런 클럽을 만들어요. 브라쿠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어로 하고 결혼식도 뭐 미국식, 서양식으로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서양식으로 하는 걸 한다거나. 근데 그보다 더 극단적인 거는 혼혈 정책. 그러니까 혼혈을 주장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어느 천년에 많이 먹여가지고 빨리빨리 키우게 하겠는가. 그보다 가장 빠른 것은 혼혈을 하는 것이다. 피를 섞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육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막 주장을 하거나 극단적으로까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외향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막부 정권이 이 페리의 핵선에 대해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넘어가고 새로운 이제 그 리더가 나타나죠. 근데 그 새로운 리더는 실제적으로는 테크노크라트들, 관료들이에요. 밑도 히로부미들로 다 관료들인데 관료들이 바로 이제 쇼군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갔을 세상 넘어갔을 때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와서는 이제 그야말로 무슨 뭐 정말 남들이 봤을 때 그럴듯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세우게 된 게 천황이에요. 천황은 이제 천황 제도라는 게 있는 건데 천황은 그 전부터 좀 있었죠. 오래 있었는데 그 전에 유명무실했는데 그 유명무실한 존재를 신격화시켜서 이제 대도시키고 그 뒤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유럽 나라들과 계약을 하게 돼요. 계약을 하면서 불평등 조약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불평등 체결한 불평등 조약을 다른 나라에도 자기네가 침략하는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다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막부 체제가 올라가고 왕정이 복구되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천황이 새로운 천황으로 바뀌었어요. 새 천황으로. 그래서 이제 궁성에서 뭐 행사를 했는데 그 궁성은 예전에는 바로 도쿠가와 막부가 사용하던 집이에요. 개인 사정. 근데 거기를 이제 나가라고 하고 거기를 궁성으로 쓰는 거죠. 원래 궁성은 교토에 지금도 이제 그 궁성에 이렇게 관광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정을 복구하면서 하는데 이 계양과 같이 들어오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자본주의라는 거는 뭐 그냥 1, 2년 동안 이렇게 학습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계속 좀 몸으로 익히면서 만들어 나가면서 유럽에서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이제 파도에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결 방안을 생각하냐면 서양하고 이렇게 이제 불평등을 맺고 서양하고 이제 계약하고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일본이 동양인데 지금 보니까 동양에서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조선하고 동남아시아에 조금만 나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서양의 식민지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본이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양으로서 살면 절대로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서양처럼 굴어야 되겠다. 서양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과 한패 먹기를 생각을 했어요. 서양과 한패를 먹고 나서는 누구를 공격을 하냐면 동양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 동양의 남은 나라인 중국과 조선은 공격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일본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침략받는 나라에서 침략하는 나라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 만약에 침략하는 나라가 아니면 침략받는 나라가 돼버린다. 그래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침략하는 나라로 바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략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 체제가 막 들어오면서 부작용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 또 침략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결하는 것은 바로 침략이었어요. 그래서 홋카이도를 점령하죠. 홋카이도는 원래는 일본 땅이 아니었거든요. 일본 땅은 이제 혼슈라 해서 본토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오키나와, 그 다음 타이완, 남사할린, 지금 우리가 화테라고, 그 전에 화테라고 불렀다. 지금 사할이라고 많이 부르는 남사할린, 조선으로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홋카이도만 점령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을 한번 하면 이게 전쟁을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전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전쟁을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돈이에요. 엄청난 전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빚을 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채권,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홋카이도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바로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을 차지한다고 바로 회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짜내가지고 거기서 돈을 뺏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홋카이도는 인구가 너무 적어가지고 여기에는 새로 산업을 일으키려면 일본 본토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또 오키나와를 전쟁을 해요. 그럼 또 이제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빚을 또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바로 환수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외국의 돈을 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사할린 공격할 때는 미국과 영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을 빌려요. 그러면 외국하고 전쟁을 하면 예를 들면 홋카이도나 오키나와는 다 자국당으로 만들었잖아요. 타이완도 식민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상금이라는 게 없죠. 근데 남사할린은 당시 러시아 제국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사할린을 차지하면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빚을 좀 청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사할린을 차지하면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일본은 국력상 장기 전쟁을 할 수가 없는 나라. 짧은 전쟁밖에 못해요. 그래서 남사할린 러시아와 전쟁할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승리를 했지만 오래 버틸 수가 없으니까 미국한테 부탁해서 얼른 강화지역을 체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강화지역을 체결하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을 차지하면 뭐가 들어와 또 새로운 땅을 차지하면 예를 들면 홋카이도를 차지하면 여기가 우리 땅이니까 우리 일본 국민들이 여기 가서 사는데 오키나와도 여기 사는데 타이완도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이지 때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테크노크라트들이 앞장 세운 사람이 바로 천황인데 이 천황이 이때부터 이제 현인신,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한 신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천황제라는 거는 일본은 이제 잡신 국가거든요. 굉장히 많은 다신 국가예요. 그 다신 중에 한 명인 거죠. 그전에는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신발이 끝내주는 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메이지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카이지의 수염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 사진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메이지 천황으로 등극할 때 그 제위를 할 때 찍었던 사진이고 이건 이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걸 보시면 카이지의 수염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군복을 입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인신인 천황을 앞장 세워서 그러니까 상징을 앞장 세워서 45년까지 전쟁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그러면 일본이 가졌던 일본 제국 일본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제국 일본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넓었습니다. 빨간 표시가 다 제국 일본 영역이에요. 물론 여기 있는 이 태평양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도 빨간 표시가 막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섬이 적어가지고 표시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가 다 영역인데 여기서 제가 이 지도는 좀 이따 또 나와요. 근데 다시 한번 그때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빨간 지역에 있었던 사람, 물자, 자금이 다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이잖아요? 일본이잖아요?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와 태평양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글로벌한 시각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 한일 관계, 편협한 한일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드리고 좀 더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선을 침략한 것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는 건 세 단계의 전쟁, 15년 동안 있었던 전쟁을 의미해요. 1931년에 만주를 침공해서 1941년에 태평양 전쟁으로 45년까지를 의미하는데 협의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미국과의 전쟁만을 의미하고요. 광의의 넓은 의미는 이제 만주 침공부터를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일본에서는 특히나 일본 육군이나 아니면 정계에서는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막 미국이 우리한테 석유도 안 팔고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고 경제보안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메이지 시대가 되면서부터 계속 침략의 시대는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년대에도 역시 똑같이 그런 시대가 이어지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 육군 참모부에서 육군 본부에 있는 참모부예요. 그래서 자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뭐냐면 세계 대전을 준비하라요. 그러니까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그 남양군도라고 태평양을 이제 점령을 했거든요. 1차 대전 때.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새로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하나는 처음에 그 남사할림을 차지하고 나서 제국 국방방침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육군에서 만들어가지고 천황한테만 보고하는 거예요. 수상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국방을 이제 지켜야 되느냐 하는 방침인데 이때 처음으로 가상적국이 러시아가 나타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러일전쟁에서 이겼잖아. 이겼는데 뭐가 러시아가 무섭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운이 좋아서 이겼을 뿐이야. 러시아 함대가 너무나 멀리 돌아오느라고 기운이 다 빠졌을 때 한 번 쳐가지고 그냥 이긴 거야. 근데 쟤네가 만약에 자기 힘을 그대로 발휘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가상적국을 러시아로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1918년에 1차 개정을 합니다. 이 18년에 왜 18년이냐면 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이 참전을 해가지고 태평양 지역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상적국을 확대해요. 그런데 나라가 세 나라가 됩니다. 러시아, 미국, 중국. 처음으로 미국이 등장해요. 그러면 1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하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미국이 등장하는 거야? 일본이 생각하는 세계대전의 최종 나라는 전쟁을 해야 되는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3년에 다시 2차 개정을 해요. 이때는 왜 23년에 개정을 하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가 다 군축 협상을 해서 무기를 줄이기로 하거든요. 그때 이제 비율을 정했어요. 근데 일본이 굉장히 자기네가 많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승전국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백인하고 똑같은 수준이지 않았거든. 근데 백인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황인종끼리 어떻게든 힘을 합쳐가지고 황인종이 힘을 가지고 백인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2차 개정을 할 때 가상적국은 미국이 1위고요. 소련과 중국이 2위예요. 세 나라가 다시 되고요. 이렇게 제국 국방방침에서 미국이 18년부터 등장해서 계속 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중국 시장을 차지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한반도를 차지하고 동양에 남은 큰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을 차지하려고 하면 미국이 반대를 할 것이다. 미국은 당시 고립 정책을 폈거든요.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하고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 미국하고 충돌하고 우리 나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전략을 누가 세웠냐면 육군본부에서 이시하라 간지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이시하라 간지는 만주 침략을 일으켰던 그 장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교회라고 하는 그 행사에서 1928년에 행사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 제목이 우리의 국방방침. 그러면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모였나 보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인가 보다가 아니고 일본 육군 본부의 공식적인 회의예요. 근데 목요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세계 최후의 전쟁은 미국과 일본이 벌이는 전쟁이다. 근데 미국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국을 이용해야 된다. 근데 중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죠. 이시하라 간지가 생각하는 중국은 어디였냐면 만주였어요. 만주를 침공해서 만주를 차지해서 한 50년 동안 거기에서 인력, 물자, 자금을 쫙쫙 뽑아 먹어야지. 그러면 그 사이에 일본은 굉장히 국력이 성장해. 그 사이에 일본은 또 뭐를 해? 굉장히 많은 인구를 늘려야 돼. 그래서 신사파 제도가 되는 것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막 늘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 라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도조 히데키, 나중에 총리가 된, 미국하고 전쟁을 총리가 된 도조 히데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육군의 동원과장이었어요. 베를린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동원과장을 했는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시하라 간지의 이 발표가 일본 육군본부 참모부의 의견과 달랐다면 도조 히데키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수도 있지. 근데 전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그 일본 육군본부의 육군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이시하라 간지고요. 이 사람이 도조 히데키예요. 근데 이제 이시하라 간지는 중국 동북 지역 사람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은 굉장히 지역
갈등이 심한데 일본은 전혀 지역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일본은 한국보다 지역 갈등이 훨씬 많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지역 갈등이 심한, 가장 많이 차별받는 나라 지역이 동북지역이에요. 그 동북지역은 지금 일본에서 원전이 가장 많이 서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가난하죠. 왜냐하면 척박해요.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가난한데 거기 출신인데 육군 장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교가 돼가지고 고향을 가면 갈 때마다 여동생이 한 명씩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기꼬가 어디 갔어요? 아기꼬 저 잠깐 저기 이모네 집에 갔다? 그래요. 그런가? 그 다음에 또 와서 휴가를 맡아서 왔는데 그 다음에는 또 스미코가 또 없어요. 아기꼬도 불러놓고 이네들 둘은 또 어디 갔어요? 걔네들 글쎄 어디 갔을까?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여자애들은 육아기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시아가지가 그런 걸 느낀 거죠. 내가 일본의 육군의 장교인데, 장교는 뭐인데 여동생도 지키지 못하는데 이런 굉장한 상실감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주침략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시아가지로부터 이시아가지가 이제 만주침략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발발한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일본 육군에서는 하극상이 출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주침략을 일으킬 때 일본에는 그 천황이 당시에 군의 통수권자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천황 사진을 보면 항상 말을 타고 전군을 지휘하는 모습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도상회 이런 것도 다 천황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주침략은 천황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부에 보고 없이 일어났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시아가지는 승진을 했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시아가 생각할 때 이 만주를 차지했으니까 한 50년 동안 열심히 만주에서 이렇게 해서 인력과 물자 자금을 모아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후배들이 딱 보니까 우리 선배님이 항상 전쟁을 안 하시나 보네. 우리가 전쟁을 해야지 승진을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배님 중국을 칩시다. 중국 본토를 칩시다. 그러니까 안 돼. 거기를 치면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 전선이 너무 넓어지고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하니까 왜 그러세요? 선배님은 그렇게 전쟁 맘대로 일으켜가지고 승진하셔가지고 출세하셨잖아요. 우리도 출세라는 걸 좀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 반대하는 선배를 좌천을 시킨 다음에 후배들이 중일전쟁을 일으키죠. 그 중일전쟁이 바로 일본이 그 패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지름길이라고 많은 일본학자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극상이 출발이 됐어요. 군에서 하극상이라는 것은 이제 통솔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만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천황하고만 직구하는 거예요. 천황한테만 얘기해서 오케이 받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도저히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대미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로 아시아 태평양전쟁 발발의 주인공이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전범으로서 이제 처형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극상이 출발하면서 그 이후로 많은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습격을 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항명이 일어나고 이런 혼란한 시대를 바로 이 이시아가 가지가 열었죠. 그러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강제동원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강제동원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거기는 빨간 표시가 있는 곳이 식민지나 아니면 점령지예요. 거기에 있는 물자, 인력, 자금을 총동원해서 일으킨 거예요. 누가 일으켰냐? 일본 국가권력이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군이 일으켰는데요. 군의 결정을 군이 생각을 해도 결정은 누가 합니까? 천황이 합니다. 정치인들이 합니다. 군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테크노크라트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천황도 그랬고 심지어 민중들도 박수치면서 환영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서 국가권력이 일으켰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바로 식민지와 점령지의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우익들이 법을 만들어서 했으니까 합법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법에 해당이 안 되는 동원 피해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법을 어기고 만든 거죠. 법을 어기고 만들어야 해야 되니까 동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업자한테 부탁하는 거죠.
직접 일본 국가 권력이 하면 자기네가 복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억제를 동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 태평양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처음에 만주를 침공합니다. 이게 32년 9월인데 심양에서 철도를 폭파하는 사건을 일으켜요. 이거는 이제 그 시아라 간지가 그러니까 이건 조작 철도 폭파 사건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한테 중국군 옷을 입혀가지고 폭파하도록 한 다음에 중국군이 폭파를 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치고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 북쪽에 있었던 일본군이 있었어요. 그 일본군을 조선군이라고 부릅니다. 한반도에 있으면 조선군, 중국에 있으면 진화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동남아에 있으면 남반군. 그래서 그 군을 바로 파견 보내가지고 막 쳐들어가요. 쳐들어가고 나니까 처음에 수상이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게 말도 없이 막 이런 일 저지르고 알아서 잘 좀 해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는 해결하시오 그랬으면은 나 몰라요 이래야 되는데 또 필요한 예산 어떻게 할까? 그건 예산 집행해 줘야지 뭐 어떻게 저질렀는데 뭐 그럼 예산도 집행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좀 있다가 한 몇 주가 지나서 히로히토가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막 조마조마했어요. 천황폐하께 우리가 말씀도 안 드리고 이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만약에 불법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다 총살감이다.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천황이 뭐 히로히토가 뭐라 하냐면 과정은 조금 거시기 했지만 결과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들의 그 충성에 내가 참 감동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항명을 또 그러니까 군의 그 위계를 흐트러뜨리는 걸 천황이 먼저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만주를 침공한 다음에 만주국을 설치해놓고 관동군은 만주에 있는 일본군은 관동군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배를 해요. 만주국 황제 부위를 앉혀놓고 자기네가 막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시하라 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중일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는 중일전쟁은 만주 침공하고는 약간 달라가지고 그 당시 만주하고 중국 쪽하고 국경이 베이징인데 베이징에다가 그래서 양군이 이렇게 집결을 해 있었어요.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본군이 이제 도발을 하는 거예요. 중국군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야, 뭐 똥된 놈들, 아우 더럽고 냄새나고 뭐 너희들 뭐 머리도 나빠가지고 뭐 아우 뭐 막 욕을 해요. 돌 던져요. 그러고 나서 한 50m 앞으로 갔어요. 중국군들도 화가 나가지고 쟤네가 50m 앞으로 갔어. 우리는 50m 앞으로 가지. 이렇게 점점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지니까 돌 던지면 맞게 됐어요. 그때도 여기서 막 돌 던지니까 돌 던지다가 누가 빵이 하나 싸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돼. 전쟁을 유발한 거죠. 전쟁을 유발하자마자 베이징, 텐진을 와서 난징을 점령해서 난징 학살을 일으킵니다. 이때까지 아주 잘 나갔죠. 그리고 나서 중국 지역으로 막 쳐들어갔어요. 39년까지는 승전보를 계속 누렸습니다. 근데 39년 딱 돼서 승전보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굶어주고 가는 황군이 생깁니다. 원래 황군이라는 거는 한자로 황자가 이 황자가 아니고요. 그 우리 천황할 때 황자를 써요. 그래서 왜 황군이냐면 천황의 군대라서 황군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황군은 무슨 황자냐면 메뚜기 황자거든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굶어주고 가는 메뚜기 군이에요. 메뚜기 군은 왜 메뚜기 군이냐면 일본군 향으로 왔다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싹쓸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 민중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또는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다 홍구를 따라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적군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을 다 적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가서 다 민중들의 마을을 가서 다 노략질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군대 가서 직접 훈련 받다가 밥때가 되면 저기 주방에 와가지고 막 밥을 해서 먹나? 아니죠. 취사 딱 밥이 준비가 돼 있죠. 그래가지고 밥 딱 먹고 하다못해 뭐 예비훈련을 가도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을지언정 밥을 사 먹지만 밥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일본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는 보급이 따라갔어요. 왜? 처음에는 만주에서 가까운 중국의 베이징, 텐진, 난징 거기는 만주에서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보급 부대가 따라가서 이제 해줬다고요.
근데 전선이 넓어지면서 좀 이따 지도를 보면 다시 보시겠지만 전선이 넓어지면서 보급부대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현지 보급 원칙. 현지에서 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근데 먹고 사는 것도 알아서 먹고 살지만 무슨 저기 뭐 총알이나 이런 것 보급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일본은 당시에 총이 종류가 한 개가 아니었고 총이 종류가 한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 종류가 10몇 개가 되면 총알이 10몇 개 종류가 도착해야 돼요. 근데 도착한 게 우리 부대는 A라는 총을 갖고 있는데 도착한 건 D예요. 그래야 총을 쏘면 뒤로 빵야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식사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보급 원칙을 취하니까 현지에 가서 다 노략질을 해서 먹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일단 이제 전의를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사병이 이제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어느 마을을 들어갔다. 막 3일 동안 전투를 해가지고 굶다가 들어갔다. 들어가서 운영회가 들어가서 저희가 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가서 이제 어느 집을 막 다 뒤졌더니 좁쌀이 좀 나왔다. 이 좁쌀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 브루스타가 없어요. 그래서 불을 떼야 돼요. 그래서 또 중국집에 막 쫓아간 거예요. 민가에 쫓아가서 문짝을 띄웠대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막 빌드래요. 이 문짝이 없으면 저는 얼어 죽습니다. 안 돼! 그럼 문짝을 띄웠어요. 띄워가지고 불을 떼는데 문짝이 막 저기 눈에 젖어가지고 막 젖은 거라서 막 연기가 나가지고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이 내가 이 연기 때문에 나는 눈물이냐 배가 고파서 나는 눈물이냐 막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했어요. 3일 만에 처음 이제 밥을 하는 거예요. 좁쌀이 막 익어요. 익어서 이제 막 한 5분만 있으면 이제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숟가락 장전, 숟가락 쥐고 이제 딱 먹으려고 달라들려는 찰나에 밖에서 북소리 짐소리 나면서 중국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용맹한 황군이요. 일어나라. 그래서 천황폐하를 위하여 앞으로 돌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 참 답답한 게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배를 골았던 경험 있잖아요. 제가 60년생이니까 근데 젊은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상상을 못하세요. 근데 한 3일을 이제 일단 굶으면 일단 다이어트 한다고 3일 굶었다 치고요. 3일을 굶으면 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굶어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그래서 일단 굶어 죽는 거 3분의 1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전선이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그렇죠? 한 발자국 못 나가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미국과의 전쟁. 미국과 전쟁 안 하려고 무지 노력도 했지만 하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군수업체에서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했어요. 근데 할 때 전쟁을 일으킬 때 그 회의 자료를 보면 정말 눈물겨워요. 왜 눈물겹냐면 저희도 이제 몇 년 예전에 어느 정권 때 막 정신승리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전력을 비교해보면 지금은 똑같다. 근데 좀 지나면 우리가 더 열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냐? 우리에게는 천황폐하의 황은이 있다. 우리는 그러므로 황은을 믿고 전쟁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냉정한 분석이 없어요. 군부에서 냉정한 분석을 내놨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정치인들도 안 받아들이고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아니 우리 황군이 어떤 황군인데 1당 100이야. 군인 숫자로 계산해봐. 우리가 100명인데 쟤네가 1000명이지? 우리 벌써 이긴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동남아, 태평양으로 진격했으나 패배를 껴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체에 아주 간략한 것인데 조금 이따 또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고요. 이 사진을 왜 그러니까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여기 빨간 거만 보면 야 일본 제국 엄청나게 넓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야 일본 제국 엄청나게 넓은데 여기가 다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전선이에요. 여기 다 국경선이에요. 다. 여기는 당시 중국이었어요. 장개석하고 마오쩌둥이 여기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었죠. 여기는 어디? 소련입니다. 소련. 막강 소련이에요. 일본은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일본이 항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에 연구 결과예요. 소련의 참전이라는 거거든요. 여기를 가장 두려워해서 그래서 만주국을 만든 다음에 여기 이 지역에 10년에 걸쳐서 군사기지를 만들어요. 엄청난 군사기지를 만들어요. 군사기지 하나에 3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그 안에 박물관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넓은 걸 10년 동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너무 넓어졌어요.
다 전선, 여기는 어디요? 태평양이니까 이제 미국하고 전쟁하는 거죠. 전선이 이렇게 넓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일본의 목표는 일본을 해서 한반도를 통해서 만주를 해서 이렇게 동남아 태평양 동남아를 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딱 걸렸어. 물론 대만은 일본 땅이었고 39년인가 하이난도도 체제했거든요. 그쵸? 여기가 없는 거.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우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뛰어도 되겠다. 건너뛰어도 되겠다. 우리 한반도가 요만큼이거든요. 건너뛸 수가 없죠. 여기서 딱 발이 묶여서 군인들이 죽어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리려면 여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진주만을 공격하게 된 거죠. 공격할 때 그런 자료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 미국 국민들이 전쟁을 원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주만을 공격한다고 미국이 바로 전쟁하지는 않을 거야. 대신 우리 보고 야 중국에서는 나가 그치가 안주는 그냥 니네가 먹어. 이렇게 좀 그걸 원했더라고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기다렸다는 뜻이. 예전에 영화가 있어요. 요새 뭐 비디오샵에도 그런 건 안 팔 거예요. 돌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옛날부터 나왔어요. 저는 옛날에 그 영화 보면서 막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메일을 보내면 0.1초 만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보를 쳤어. 근데 여기가 어디 가서 여기 다시 또 정보를 또 쳐야 돼요. 또 LA에서 또 쳐야 돼. 그래서 가야 돼. 안 가. 왜? 이 사람 정보문을 받았는데 정보를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그 조타수가 아니 그 정보 치는 사람이 여기 잠깐 올려놓고 잊어버렸어. 그래 다시 기억이 났어. 또 이렇게 해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쟁이 난 이후였다. 뭐 이렇게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 이제 여러 복잡한 사안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처음에 미국하고 전쟁을 할 때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전력이 똑같아 라고 했는데 2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1700배의 차이가 났어요. 2배가 아니라 1700배. 그 다음에 처음에 전쟁을 일으킬 때 일본 해군에서 우려한 게 있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일본군은 육군은 독일을 위협을 가고요. 해군은 미국을 위협을 가거든요. 근데 내가 유학을 가보니까 거기는 아무데나 땅만 파도 석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석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랬어. 석유가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석유를 석유관을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미국 땅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먼저 다 장악을 해버리면 돼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석유관을 또 너무 빨리 만들었어요. 왜? 많은 노동자가 많아요. 임금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요. 그럼 얼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일단 강제동원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력동원, 물자동원, 자금통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도 아직은 인력동원밖에 연구를 잘 못해요. 물자동원이나 자금통제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인력동원에서는 군인, 공무원, 노무자, 위안부가 있는데 군무원도 남녀가 있고 노무자도 남녀가 있어요. 어린이, 노인, 여자, 남자가 다 동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자가 있어야 군수무품을 만들어요. 철강이 없으면 못 만들죠. 그러니까 철강이나 뭐 여러 가지 생산해서 또 일본으로 보냈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아까 전쟁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강제동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이 동원되었느냐라고 하면 780만 명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인구가 2,500만 명이었다는데 780만 명은 3분의 1이 간 거야? 가 아닙니다. 이 780만 명은 연인원이에요. 중복인원이에요. 한 사람이 4번, 5번 간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4번, 5번 가냐면 국내동원. 국내동원은 이 노무자의 국내동원은 이게 600만 명이 넘죠. 6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한 분이 2번, 3번, 4번 저는 여기서 4번 가고 일본에서 2번 갑니다. 6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간 분이 또 일본도 가고 여기 4번 가고 또 일본도 가고 군인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중복 인원이니까 절대로 어느 시민단체에서 받는 뭘 봐도 꼭 인구의 3분의 1 갔다니까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연인원이 780만 명이면 몇 명이라는데요?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피해 국가잖아요. 피해 국가에서 몇 명이라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계산하는 게 굉장히 힘들까요? 불가능할까요?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780만 명이라는 소리만 짓거려요. 그것도 앞에 중복인원, 연인원자 빼고
그래서 일본 우익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저 사람들 저기 거짓말만 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가짜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일본 정치인들이 강제성 없어 라고 많이 주장을 해요. 우리가 있어 왜 없어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미 일본은 ILO 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1932년에. 근데 여기에 가입 협약에 보면은 이미 강제노동은 시키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시켰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2015년에 하시마를 비롯한 여러 군데를 유네스코 등재를 할 때 일본의 유네스코 대사가 한 말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외국인이 있었다. 근데 이 뒷문장이 뭐냐면 이걸 누가 했냐? 일본이 했다라는 문장으로 했어요. 이미 공식적으로 국제기구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막 일본에서 있다 없다 얘기하면 있잖아 2015년에 발표한 거 그거 그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거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소모적으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새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아주 정말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강제라는 건 뭐냐? 철사줄로 꽁꽁 묶어 끌고 가는 것이 강제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입니다. 왜? 어느 나라에서도 독일에서도 일본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너무나 많은 행정비용이 들고요. 그러면 통제를 못합니다. 누가 저쪽에서 막 누굴 끌고 간다. 그럼 무섭죠. 말 안 듣죠. 도망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막 꼬셔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가면 저 좋은 데인가 봐. 저 사람들 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데려가는 게 강제예요. 그래서 강제성에 대해서 바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게 뭐냐면 육체적, 정신적을 포함해서 교육에 의해서 내가 내 발로 걸어가도 강제라고 이미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온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너희가 왜 강제성이 없다 그래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선수들끼리 그러지 말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냥 좋게 얘기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하다는 거고요. 강제동원이 제일 많이 된 사람들이 노무동원이에요. 말하는 징용 같다고 말하죠. 근데 징용이라는 것도 여러 분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노무자로 동원을 했는데 노무자로 동원한 것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방법이 그냥 제가 이제 주남도 영화 보면은 그냥 막 가잖아요. 양복 입고 막 무슨 악기 들고 가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영화 자문도 했는데 감수도 했는데 그따위로 만들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조사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데려갈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 중 이 사람의 테크닉이 뭐가 있냐 등록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일본 기업을 통해서 기본 정보가 요청을 하면 동원하고 소송하는 걸 모두 다 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근데 관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변단체 도움도 받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무동원은 공권력에 동원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실태는 있지만 많은 일본 우익들이나 한국 우익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조선이 바보냐? 가가지고 그냥 끌려가가지고 맨날 그렇게 가서 고생하고 그럼 바보였다는 얘기네 뭐 이런 얘기하세요. 불종하지 않았어요. 간 사람들의 반수는 탈출을 한다거나 일본으로 동원된 분들의 10%가 현지에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굉장한 퍼센트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강제동원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국민징용의 경우에 안 가겠다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안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호적에 빨간 줄이 치면서 감옥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국민징용의 경우는 정부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강제동원, 우리가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된 데가 아까 지도가 있었잖아요. 지도 보면 빨간 표시가 된 데가 다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노무동원의 현장이 있는 곳은 한반도예요. 7,467개. 일본이 4,100, 남사하는 77, 태평양, 동남아, 중국 만주 이렇게 돼서 12,000곳 중에서 한반도가 가장 많습니다. 한반도가 가장 많은 조선 민중이 동원된 곳입니다. 연인원 65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냐면 조선에서 가지고 나가야 할 물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쌀, 광물, 소금, 의약품, 나중에 잠수함까지 분출해서 인천에서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노인도 여성도 꼬마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이 지금 흐릿해서 잘 안 보시는 텐데 이게 광산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노인들이에요. 요 뒤는 애기들이에요. 이게 조선의 광산이고요. 요거는 저기 철도공사장에 요 앞에는 전부 다 애기들이 앉아있어요. 이런 애기들과 노인들이 주로 조선에서 그런 험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 우리가 전쟁이 나면 여성들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게 풍댐 공사장인데 공사장에 여기 매달려가지고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용을 갈 때는 이제 노무동원으로 바다를 건너갈 때는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한 다음에 부산에서 이렇게 검열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사진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불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다 국민복을 입었어요. 신발을 신고 모자를 쓰고요.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일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 떠나는 길을 한번 보게 되면 집을 떠나면 이제 만약에 서울에서 떠났다 그러면 이제 구청까지 걸어가서 구청에서 다시 저희 트럭을 타고 서울역이나 뭐 이런 데를 가서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를 가서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동남아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런 길을 가게 되는데요. 아까 부산역에서 입었던 옷이 있었거든요. 국민복이. 그 국민복의 옷값하고 모자, 신발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 가게 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교통비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서울에는 집을 떠나서 홋카이도까지 갈 때, 아니 사할린까지 가는 동안 들어가는 기간이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동안까지 기차 타고 배 타고 기차 타고 트럭 타고 계속. 그럼 일주일 동안 들어갔던 교통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먹었던 밥값 다 누가 낼까요? 동원된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그럼 그 돈만 있냐? 그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동원하는데 동원하기 위해서 그 조선총독 관리들이 술 먹은 돈 그것까지 그 다음에 1인당 100엔씩 우리 말하자면 한 뭐 100만 원 좀 넘을 거 100만 원이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 돈을 총독부에 내고 가는 겁니다. 결국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광산 탄광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빚이 얼마가 얹혀지냐면 1년 임금이 얹혀져요. 그래서 이게 월급 봉투거든요. 월급 봉투 보면 이 월급 봉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총액이 있어요. 그 밑에 이 사람에게 한 달에 주는 돈이 있어요. 이 나머지가 다 뭐냐면 다 공제예요. 무슨 돈 빼고 무슨 돈 빼요. 무슨 돈을 빼냐면 아까 들어간 그런 돈 다 빼고 그 다음에 탄광에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저기 이불값, 대여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값, 그 다음에 탄광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곡괭이 사용료도 있어요. 그것도 다 내고 그 다음에 또 남은 돈이 있으면 다 저금을 시켜요. 채권을 다 사요. 그 나머지는 한 얼마 정도 되냐면 우리 돈은 한 5만 원 용돈을 줘요. 주면서 뭐냐면 돈이 뭐가 필요해. 여기서 다 먹여주고 다 하는데 돈 써봤자 다 그치. 나중에 고향 갈 때 다 목돈 갖고 가면 좋지 뭘 그래. 그럼 너무나 고마워했대요. 그렇게 해서 다 공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고 이거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한바라고 하는 건데 숙소입니다. 보통 숙소는 산속에 있어요. 도저히 이거 어디 빠져나갈 수 없는 산속에 있고 여기는 다 이렇게 입구에 문을 채우면 밖으로 못 나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도 다 이렇게 담벼락이 있는 이런 곳에 이게 일본의 한반은 이런 곳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제가 작은 사람들, 꼬마들이잖아요. 꼬마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피해 조사를 할 때 보니까 9살짜리가 아니 10살짜리 사망자가 있어요. 부산의 방직공장에서 죽었는데 10살이면 몇 살에 갔지? 10살에 죽었으면 전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사진을 보니까 애기들이 앞에 다 앉아있어요. 탄광에서 애기들이 앞에 있어요. 옷이 너무 커요. 어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발표를 하는데 그 사망자를 발표하는 거기 나이가 이렇게 어린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일본의 어느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우리 일본에선 절대로 미성년자가 동원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조선에선 이런 일이 있네요. 거기서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규정을 살펴보니 당시 일본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을 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보면 1919년에는 14세 미만은 동원할 수 없게 됐고 37년에는 15세 미만은 동원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9살, 10살짜리는 뭔가요? 그 다음에 일본은 또 공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4세 미만은 유아노동을 할 수 없게 1923년에 됐어요. 그러면 식민지 너희들은 공작법도 해당 안 되고 ILO도 해당 안 된단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원할 때 만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근로보국대령에 보면 남자 14세, 여자 14세 44년까지 14세 가다가 여자 정신근로령 때만 12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41년에도 12세, 13세가 있어요. 11세도 있고 남자.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은 16세 이상인데 더 어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가 라고 해서 살펴보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작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는 사람이 전쟁은 여자용을 하지 않았다 해서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대소 전쟁 때 소련에서 그 어린 여자아이들이 조총수가 됐거든요. 소총, 그러니까 총을 쏘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서 굉장히 그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지금도 유튜브에서 무슨 삭당을 해가지고 뭐 방송도 하시는 분이 일본 언론에다 제보를 했어요. 조선인 소녀가구는 없었다. 한국 사람들 거짓말만 한다. 그래서 보니까 소녀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군공사장, 탄광산, 군수공장, 집단농장, 항만운수에 전부 다 어린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남양군도로 천국의 섬이라고 해서 남양군도로 데려갔어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이게 사탕수수가 어른 키보다 좀 더 크죠? 여기에 일했던 진짜 갔던 그 사람이 10살 비행장 닦았습니다. 이 비행장 닦은 사람들도 중에도 어린아이들이 있었죠. 학교 대신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사탕수수 공장이나 비행기 공사장으로 갔던 케이스가 실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수공장, 일본 광업 사가노세키 재련소에 간 소년은 9살이었어요. 9살인데 9살 소년을 데려갈 때 제가 그 데려간 인솔자가 이 사람 손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이런 어린애를 뭐 데려가야 되나? 계속 이 조그만 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근데 인원수가 없으니까 데려가자. 그래서 데려갔어요. 그분은 지금도 키가 작아. 더 크질 않았어요. 성장기 때 이제 못 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흥남 비료공장의 13살 소녀. 뭐 도쿠야마 비료공장에 또 오는 길다니와 금만이. 이건 소녀들이에요. 만 12살. 이 사진은 뭐냐면 이 9살 소년이 여기도 가가지고 거기서 일본 학생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살려고 자기가 자기 손가락을 물어 뜯었습니다. 그래서 안 붙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싸우고 있는데 저쪽에서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손가락 물어 뜯어버리니까 쟤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만 야단 맞고 이 사람은 무사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도근로대 12세. 원래 학도근로대는 규정이 14세부터입니다. 남자 14세, 여자 16세. 12살짜리 성대라는 소녀가 학도근로대에 가서 여기서 히로시마 조선소에서 사망했어요. 당시에 이 히로시마에서 지나가던 열차가 이렇게 녹을 정도로 그 피폭, 원자폭탄의 피해가 극심한데 12살 소녀가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케이스만 좀 배포자료 따로 드렸어요.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병주란 이 사람도 13살에 갔다가 14살에 죽었고 용철이라는 사람도 13살에 갔다 14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원만 된 게 아니라 군수공장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원인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군수공장에 소녀들도 있었어요. 뭐 제로셀이란 비행기거든요. 그 특공대가 타고 갔던 비행기나 총알을 만들고 비료를 만들고 군복을 만들어서 소녀들이 있는데 이렇게 애기들이었습니다. 12살 이 사람들은 근로정신대령에 의해서 간 사람들인데 이렇게 애기들을 데려다가 그런 일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 조선에서 소녀들이 들어갔던 공장들이에요. 이건 광주에 있는 공장, 이건 대구에 있는 공장이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죽거나 미쳐야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슬을 큰 곳으로 담을 넣으면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윤관을 시킨 다음에 위안소에 팔아넘기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탄광부의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는 부산 기장에 있는 그 일검광산이에요. 여기에 이건 지금 광산 사무소고 이게 광산 기능이지. 여기에 일했던 소녀 12살이었어요. 12살 소녀예요. 여자예요.
여자아이가 여기서 그럼 여자아이니까 밖에서 이렇게 광석이나 골랐겠지? 아니었어요. 갱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또 들어가서 많이 죽어.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많이 죽는 이유는 그 안에서 안전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인데 이 낙천이라는 이분도 11살에 가서 12살에 죽었죠. 두섭이라는 분도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가서 그 갱내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14살 때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전부 다 소개할 수 없는데 여기서 중심되는 갱내 사고라는 거예요. 다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막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공사장이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여기에 근로복대 13살 정자, 시장에 잡혀간 봉제, 다 소녀들이에요. 소녀들이 방공호 만들고 도크 만드는데 동원되었고 제주도에서도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그 마스모토 시게요시라는 분이 모자가본 활주로와 조선 소년 통업을 한 책을 냈어요. 근데 여기서 놀란 게 뭐냐면 여기 그러니까 만 8세 10개월짜리 조선 소년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주인공을 찾으려고.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기록이 그냥 개인 기록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몇 살에 간 거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우 옛날에 나이 다 속이고 나이 다 이렇게 올리고 다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피해 조사할 때는 어린 사람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실제 나이를 다 확인을 했어요. 실제 나이를 확인했을 경우에도 다 어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 중에도 이렇게 사망사고, 이건 만포선 철도공사장에서 11살짜리가 가서 동원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해남에서 다시 제주도로 갔던 분도 12살에 죽었고, 그 다음에 이게 소녀예요. 소녀는 신사 조성 작업에 갔다가 매몰 사고가 나서 12살짜리가 죽고, 다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 어린 사람들의 사망이나 이런 실태만 소개해 드리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제동원된 사람 중에 나이 어린 사람 연령별로 통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사한 적도 없어요. 일본은 물론 조사 안 합니다. 우리 사회가 관심이 없으면 이 어린 사람들이 가서 동원되어서 고생했던 것들은 그냥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기억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분의 경우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배포 자료가 있으니까 배포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쟁 막바지로 갑니다. 미국하고 전쟁을 진주만을 공격한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국의 하늘이라고 하는 도쿄에 B-25 미국 비행기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42년 4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서 46월에 일본이 패전합니다. 이 이후로는 일본 전사에서 승전보라는 건 없습니다. 패전의 역사입니다. 사이판에서 물러나고 계속 패전하다가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소련이 대일참전을 하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항복을 하는 과정에서도 천황은 국채는 천황제거든요.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황군과 제국 시민을 내팽개쳤어요. 65만 명이 넘는 관동군을 소련에다 넘겨주겠다고 하기까지 할 정도로 무책임했습니다. 일본 열도를 불태운 소위탄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전쟁에도 사용했고요. 베트남 전쟁에도 사용했던 그런 폭탄인데요. 여기 조그만 폭탄이 있어요. 이 조그만 폭탄에다가 비단에다가 기름을 넣어요. 그래서 그걸 좀 큰 폭탄에 집어넣어요. 이 큰 폭탄에도 물론 비단하고 기름이 있습니다. 요걸 다시 조금 더 큰 폭탄에 집어넣어요. 요걸 다시 큰 폭탄에 집어넣어요. 하나를 터뜨리면 이것이 떨어지면서 분해가 되면서 수십 개의 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융단위처럼 위에서 이렇게 마치 담요가 쏟아지는 것처럼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런 폭격을 미군이 일본 전력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다가 소련이 대일참전을 하니까 바로 항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패전이라는 용어 절대 없습니다. 항복이라는 용어 절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종전입니다. 전쟁을 끝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냈냐?
우리 천황폐하께 없어서 너무나 인자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전쟁을 끝내주셨다가 지금의 그 당시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오금방송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패전방송이라고 하지 않고 오금방송이나 종전방송이라고 하는데 왜 오금방송이냐면 옥의 목소리예요. 옥은 뭐냐면 천황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메이지 천황에게 신이라고 하는 이제 신격을 부여했던 관료들이 처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했어. 야, 우리가 처음 천황을 데리고 오는데 나중에 천황이 정말 힘이 세져가지고 우리를 제압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걱정 마. 천황은 구슬이거든. 구슬을 우리가 쟁반에 이렇게 놓고 구슬을 우리가 굴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데 뭘 걱정을 해. 그래서 구슬인데요. 한국 사람들 제발 옥새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옥새는 천황을 위해서 산산이 부서져서 죽는 게 옥새고요. 그 산화도 마찬가지예요. 천황을 위한 죽음이 산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산화나 옥새를 쓰면 천황을 위해서 죽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쓰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오금방송인데 이 오금방송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전쟁을 일으켜서 참 미안하게 된 거가 아니라 너희들 참 애썼어. 난 굉장히 전쟁 잘하려고 그랬거든. 아니 애썼어. 근데 난 굉장히 평화를 사랑했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그 평화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써있어. 평화를 사랑해서 영토를 배격하는 행위는 본디 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타국의 영토 침략하고 이런 건 내 뜻이 아니야. 그럼 누구 뜻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잔악한 무리들이 자꾸만 나한테 이렇게 우리를 침략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대응하다 보니까 전쟁이 돼버렸네. 전쟁이 됐는데 너무나 보니까 피해가 심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래서 전쟁을 끝내야 되겠어.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그 전쟁을 내가 끝내니까 나는 전쟁을 끝냄으로써 천황제를 난 지킬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내 자리는 단단해. 이거죠. 근데 이제부터 너희는 뭘 해야 되냐면 국채의 정화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제의 엑기스를 계속 쫙쫙쫙 꽂고 있어가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방송이 나왔을 때 이게 언어 자체도 궁중의 언어인데다가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이 방송은 뭐 며칠 전에 녹음을 한 거거든요. 근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NHK 아나운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우리 자유로우신 폐하께서 우리의 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쪽팔림을 감수하고 종전을 선언하셨잖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분골 쇄신해서 했으면 우리 폐하께서 저런 치욕을 겪으셨겠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가 진짜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로히토는 비굴한 전범의 길을 갔죠. 오만한 승자는 메가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이제 비굴한 전범이 살아남기 위해서 메가더를 만난 거죠. 메가더를 만나서 회담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범에 회부되지가 않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정에 회부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음이니까 인간 선언을 해요. 나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신이라고 불러 다음부터 신이라고 부르지 마. 근데 뭐지? 언제는 신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인간이 되고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인 국채를 지켜냈습니다. 그럼 해방 후에 우리는 뭘 했는가? 해방 후에 우리도 뭐 열심히 하긴 했어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피해자에게 신고를 받은 그 자료예요. 근데 옛날에 종이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이 쓴 종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베껴가가지고 두 개가. 왜냐하면 종이하고 종이 사이에 이렇게 뭐 끼우고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써가지고 이런 종이도 없어가지고 일본 종이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명부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그 다음에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피해자를 221만 명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부족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정부가 유고를 보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런 행사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일본 왜 싫어요? 일본은 왜 나쁘다 그래요? 일본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쵸? 일본 나쁜 짓을 했으니까 싫죠? 나쁘죠? 일본의 나쁜 짓이 뭘까요 도대체? 그냥 일본 싫다, 일본 나쁘다라고 하면 그거는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나쁘다고 하느냐? 식민지를 지배했기 때문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어요. 우리도 베트남에 가서 민간인 학살하고 했죠. 근데 우리도 나쁜 짓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쁜 짓을 하고 나서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인권, 평화, 박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면 옛날엔 잘못했지만 그래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죠. 앞으로 우리 그러지 맙시다라고 하면 돼요. 지금 그걸 안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일본이 그걸 하면 우리는 일본을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일 간의 역사 청산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의 지금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 후에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전후 냉전이 있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전후 청산 과정을 거쳤어요. 빨리 청산을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지역을 빨리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배상금 이런 것도 없이 막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일본에서는 역사 왜곡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이루어지고 네 가지 단계. 봉인, 망각, 왜곡, 미화. 처음에 일본은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의 국민들은 전쟁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서로.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다 보면 뭐가 있냐? 왜곡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미화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철도나 주고 공장 만들어주고 이 단계를 가버린 거예요. 일본 이렇게 갔어요. 그럼 우리는 뭘 했을까요? 우리라도 잊지 말고 이것을 제대로 기억해야 됐었는데 우리는 점점점 피해자 권리인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었죠. 이것이 세 가지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거는 역사학에서 기본입니다. A라고 하는 설이 있어? 진짜야? 맞아? 가 역사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맞아? 라고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의 무게를 알아야 돼. 그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 다음에는 이런 건 좀 기억을 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 이건 좀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어. 이 길을 우리는 못 갔어요, 그동안. 그래서 희석돼 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피해자 권리인식. 피해자 권리인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지?를 아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피해자성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를 공유하는 게 피해자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를 유지하지를 잘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공했어요. 이스라엘이 야드바셈이라는 정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1953년에. 야드바셈은 이름을 기억하라라는 이스라엘 말이에요. 여기에서 53년부터 자료를 쫙 축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0년에 미국에서 유태인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나치의 피해에 대해서. 그랬더니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만들었어요. 강제동원에 관여됐던 기업이든 안 했던 기업이든 이후에 있었던 기업이든 아무 상관없이 다 돈을 내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조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적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변호사를 사서 미국의 동포들이 실제 소송도 했지만 우리는 기각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의 무게를 알고 기억하고 함께하기를 게을리한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이 약속대로 독일이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만드는 데 내세운 조건이 소송을 취하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이나 유태인들은 소송을 취하였고 다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그래서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런 서로 간의 신뢰관계 속에서 지금 그 전쟁의 상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조선인 강제동원 사진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 맨날 사용하고 특히나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도 사용합니다. 일본 우익들을 좋아하는 짓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진 1945년에 후쿠오카 형무소로에서 출소한 정치범 사진이에요. 강제동원 사진 아닙니다. 이거 1920년대 홋카이도에서 토목공사장에 있었던 일본인들 사진이에요. 이거 1950년대에 영화 찍으려고 만든 세트입니다. 강제동원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기는 요 사진. 누워서 탕 캐는 사진. 이거 1960년대 일본 광부들 사진이에요. 이거 찍은 작가입니다. 절대 이거 강제동원 사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실의 무게를 지금 저희가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실 속에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역사의 거울이 굉장히 더러워졌어요. 역사를 우리는 거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울에 먼지가 많이 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 내가 굉장히 이뻐 보여요. 티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울을 깨끗이 닦아서 보면 막 여기에 점도 있고 막 죽은 게 김이 다 보입니다. 그 거울을 닦아야 됩니다. 어떻게 닦아야 되냐? 우리 마을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 유적을 한번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일본에는 일본의 전쟁 유적을 알아보는 매뉴얼북이 무지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0권이 넘어요. 이렇게 문고판들이 있어요. 저 한국에서 2권 나왔습니다. 이건 답 이렇게 꾸겨가지고 가방에 배낭에 넣었다가 답사 이렇게 해서 펼쳐가지고 여기 보면 지도도 있고 다 있거든요. 찾아가서 다닐 수가 있는 곳이고 다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것이 지역마다 다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무슨 전쟁의 유적이 있지? 한반도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우리 지역 역사박물관 또 찾아가보고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도 활용하고 책이 있는지 영화가 있는지 영상 콘텐츠가 있는데 이 내용이 맞나? 그 다음에 함께하게 실천하는 걸 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도 일단 설명드릴게요. 영상 콘텐츠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 어떤 영상 콘텐츠를 하나 틀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영상은 역사 왜곡의 하나의 정말 대표적인 영상이에요. 그걸 보고 저희가 그걸 그러니까 믿으면 정말 나중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상은 일본이 당시에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막 달아가지고 서울시 돈 받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운 거죠. 거기서 보면 얼마나 용맹스러운 이렇게 군인이 나와요. 그거를 거기다 숫자도 안 맞고 이랬는데 그래서 영상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시아 태평양 전쟁 유적?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건 뭐냐면 전쟁과 관련된 유적입니다. 전쟁 유적이라고도 하고 전쟁 유산 군사 유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본이 아까 전쟁 일으켰던 그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지도에 수십만 개가 있는 거죠. 한반도에 몇 개가 있냐? 8,500개가 있어요. 서울에도 한 300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두운 역사라고 하고 부담스러운 부정적인 유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히로시마 원폭동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아픈 역사 현장이죠. 근데 이것을 왜 그러면 유네스코에서는 이거를 등재를 하고 있을까요? 이 어두운 역사를. 바로 세계 시민들이 전쟁 유적을 세계 유산에 등재한 이유는 21세기를 평화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서요. 전쟁 유적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는 시대를 만들려는 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 유적을 세계 유산이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니까 다음에도 우리가 할 땐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게 하려고 세계 유산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느끼고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한반도에도 4개 종류의 아태전쟁 유적이 있어요. 8,000개가 넘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생산관계, 그러니까 공장이나 탄광산이나 토목건축 공사장이나 이런 데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주로 그럼 어디에, 전국 어디에 많냐? 이건 한반도 남쪽이, 이건 북쪽인데 남쪽도 많고 북쪽도 다 있는 거죠. 다 이렇게 많아. 여기 숫자가 적은 건 구체적으로 지명을 알 수가 없어요. 남선, 북선,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명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곳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책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찾아다니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모임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찾아다니고 있는데 무료죠, 다 그냥 오실 수 있는 분도 오시는. 그래서 이거는 부산의 일광광산이고 광주고 서울 영등포 공장지대 또 이렇게 다닙니다. 다니면서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게 바로 피해자성이에요. 그냥 저것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저 간을 씹어먹어도 가깝지 않을 것들까지 가면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단계를 우리만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시민들도 그 단계를 넘어서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어요. 이분들은 1970년대부터 각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자기 지역에 여기 뭐가 있지 이런 거 답사를 다니다 보니까 여기 옛날에 조선인이 만들었어요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전국에 20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전국 연대 집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대단하죠. 뭐 장소가 막 빽빽하게 모여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조사했던 내용들 팜플렛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책상을 쫙 놓고는 다 내다 놓고 뭐 100엔, 500엔 이렇게 팔아요. 그 서점에서 안 파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 책을 사러 주로 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년 모여서 자기네들 성과를 나누고 고민하고 하는 걸 해요. 왜 그러느냐 이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당당한 세계 시민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보편적 인권이고 보편적 시민의식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조선인이 와서 고생했다라는 걸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이번에도 서점에 나왔어요. 한국분이 쓴 건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분들과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일본의 강제동원 현장을 갔다는 책입니다. 바로 엊그저께 나왔어요. 그런 책에 보면 이분들이 거기서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다 반영이 나타나 있거든요.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나고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그 피해 보상을 하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도쿄로 매주 금요일마다 왔습니다. 교통비만 왕복 3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들 수 없으니까 그 전날 와서 하룻밤 또 묵고 이렇게 하는 걸 매주 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교사로서 정년퇴임한 분들, 지역에서 뭐 장사하시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회사분들, 이분들은 주로 집회를 언제 하냐면 일요일에 합니다. 다 직장을 나가니까. 어디서 하냐면 커피숍에서 해요. 그 지역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 돈을 회비라는 게 없어요. 그냥 커피값만 내고 모여서 고민하고 실천하고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겠다고 말씀드리면 다 무료로 나와서 다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분들도 역시 역사의 거울을 열심히 닦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본 사람은 똑같아 뭐 아베나 뭐 저 사람들 다 똑같은 뭐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보통 시민은 다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걸 이용해야 되잖아요. 양심을 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양심을 저버린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보통의 양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인 거죠. 그래서 그 시민들과 같이 피해자성을 회복하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있었죠. 왜 70년도 더 된 얘기를 지금 왜 해? 아까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길이에요. 그냥 일본이 싫어가 아니에요. 일본이 사과를 제대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평화의 길을 같이 걷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일본 사회가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촉구하는 거죠. 그 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 남측만의 일일까요? 아까 제가 8,500개에 달하는 아태 유적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반 이상은 북쪽에 있었죠. 거기에도 유적이 있죠. 유적만 있습니까? 아까 780만 명이 동원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연인원. 그 연인원 780만 명 중에서 3분의 1은 누구? 북한 지역의 본적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결국 이것은 남한과 북한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와 태평양 민중의 문제입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는 이것을 남한과 일본과의 관계라고 보지 말고 남북한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나아가서 아시아와 태평양의 같은 민중들과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글로벌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실 때 바로 여기에서 해법이 열릴 것이고 지금의 답답한 한일 관계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 요새도 답답한 게 뭐냐면 뭐 한일 관계에 관련돼서 뭐 이제 뭐 해법을 찾거나 이런 분들이 늘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즉자적인 해답이 뭐냐. 바로 쓸 수 있는 해답. 그 바로 쓸 수 있는 해답을 우리는 70년 동안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쓸 수 있는 해답을 70년 동안 찾는 동안에 70년 동안 실천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어요. 실천을 하지 않고 그때마다 답은 뭐였는 줄 아세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 똑같았어요. 아우 지금 다 지나간 일인데 지금 뭘 해요. 바로 뭘 하면 되지? 였어요. 10년 전에라도 조사를 제대로 해서 축적을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실의 무게도 느끼고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가면서 평화의 일을 갈 수 있었는데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70년이 지났죠. 지금부터 다시 하세요. 다시 뭐를 해요? 퀘스천 마크 붙이고 사실의 무게 느끼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건지 고민하고를 지금부터 해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지금처럼 방법이 뭐가 있죠? 이런 소리 조금 덜 하게 됩니다. 20년 후가 되면 조금 덜 하고 나중에 되면 그런 고민 안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계속 지금 보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 차원에서 실천은 바로 우리 동네는 뭐가 있지? 우리 동네 뭐 이런 역사는 뭐가 있지? 또 이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에 대해서 아까 네 가지 보여드린 그것을 실천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내용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전달을 해드려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